쿼츠 시계가 더 정확한데 왜 기계식 시계를 차냐. 기계식 시계 차는 사람들 솔직히 허세 아니냐. 그 돈이면 그냥 애플워치 차지. 시계 좋아한다고 하거나 고급 시계를 차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한편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기능만 놓고 보면 쿼츠 시계가 더 정확하고 애플워치가 더 똑똑하고 가성비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시계를 차는 이유가 꼭 타인에게 부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기계식 시계가 왜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다 보면 브랜드의 역사나 마감, 스토리 얘기까지 가게 되고 어느 순간 관심 없는 눈빛을 마주하게 되죠. 결국 너는 이해 못해 로 대화는 끝나고 시계 이야기는 시계 동호회에서만 하게 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시계가 합리적인지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고 기계식 시계가 왜 비싼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비싸고 관리까지 필요한 시계에 열광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계식 시계에서 무브먼트는 단순히 시간을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브랜드의 기술력과 철학 그 자체입니다. 어떤 브랜드는 정확도와 효율을 우선시하고 어떤 브랜드는 기능이 단순하더라도 구조적 아름다움을 목표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합니다. ETA나 셀리타 같은 범용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이를 브랜드에 맞게 수정하고 산업화하는 데는 수십억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CAD 설계, 장기 내구 테스트, 설비 투자, 특허 출원 등 R&D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무브먼트가 복잡해질수록 실패하는 프로토타입도 늘어나고 비용은 더 커집니다. 업계 추정으로는 파텍 필립의 그랜 컴플리케이션 같은 초고난도 무브먼트는 개발에 수백억 원 단위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예상됩니다. 하이엔드 시계의 케이스 형상, 로고의 곡률, 베벨 처리, 인덱스 제작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제조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CNC 가공으로만 완성될 순 없고 최종 단계에서는 수작업 보정과 마감이 필수입니다. 오데마픽의 로요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팔각형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금속 블록에서 복합 곡면과 날카로운 엣지, 그리고 같은 케이스 안에서 무광과 유광 마감이 섞이지 않고 정확히 나뉘는 구조를 동시에 구현해야 됩니다. 따라서 같은 스틸 소재라도 형상이 복잡해질수록 가공 난이도와 수작업 비중이 올라가고 그게 그대로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브레이슬릿 역시 케이스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각 링크를 개별 부품으로 가공해야 되고 마감한 뒤 정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스트랩을 붙이는 구조와는 공정 자체가 아예 다른 건데요. 다이얼과 핸즈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결함이나 색상 편차만 있어도 폐기되며 공정 난이도가 높을수록 불량률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와 재작업 비용은 모두 제조 원가에 포함됩니다. 무브먼트 피니싱은 브랜드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한 부분인 만큼 하이엔드일수록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앵글라주, 블랙폴리시, 제네바 스트라이프 같은 마감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부품 하나에 수십 시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브랜드들은 쉬쉬하는 내용이긴 한데 최근 몇 년간 일부 자동화가 도입되긴 했지만 CNC의 비중을 더 올리면 초기 설비, 소정밀 세팅, 불량률 관리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수작업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롤렉스처럼 동일한 무브먼트를 수년간 매해 수십만 개 단위로 생산하는 브랜드는 개발 비용을 매우 많은 수량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간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수준만 생산하는 브랜드는 동일한 개발 비용을 극히 적은 수량으로 나눠야 하죠. 가장 최근에 직접 들었던 사례로 우르베르크의 CC1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집중적인 개발은 3년이 걸렸지만 당시 시계 제작 기술만으로는 제작자가 원했던 시간 표기 방식이 불가능하여 미완성 상태로 보류되었다가 의료기기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모델인데 프로젝트 기간은 총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총 생산량은 약 50피스, 2009년 출시가는 26만 9천 유로였는데 당연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지만 개발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극히 적은 생산량에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 부티크 운영, 유통 구조, 애프터 서비스 같은 브랜드 운영 전반의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기계식 시계, 특히 하이엔드로 갈수록 그 가격은 단순히 기능이나 소재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영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그렇듯 시계 산업 역시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넘어가면 수학 체감이 발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개념을 단순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대 시계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티소는 가격 대비 스펙은 매우 우수한 편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마감이나 완성도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400만 개 이상을 생산하는 브랜드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펙과 퀄리티 대비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에는 론진이 있습니다. 이 역시 생산 공정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외장 마감에서 신경 쓴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고 무브먼트 또한 COSC 같은 제3자 기관의 인증을 통해 성능을 검증받는 모델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준수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여전히 자동화가 중심되어 있긴 하지만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디자인, 마감, 레귤레이팅, 각종 테스팅처럼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요소들에 점점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롤렉스까지는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과 매우 효율적인 어셈블리 라인을 기반으로 생산된다고 봐도 되는데요. 특히 자동화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품질 관리와 균일성 측면에서는 롤렉스가 사실상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롤렉스보다 상위로 분류되는 브랜드들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된 시계 장인들이 직접 개입해 미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현재로서는 사람의 손이 아니면 구현하기 어려운 복잡 기능의 조립과 세밀한 레귤레이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발생하는 비용은 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품 가격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하기보다는 아주 미세한 완성도 차이를 위해서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되는 가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 기간이 길고 생산 수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앞서 설명한 규모의 경제 문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각 브랜드가 이 곡선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최근 이야기이긴 한데요. 숙련 워치메이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높은 비용 상승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평생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브랜드 간 인력 경쟁으로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몇 년 일하다가 적성 문제나 개인적인 사유로 업계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미 트레이닝을 마친 인력이 이탈할 경우 다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복잡한 시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서로 워치메이커들을 스카우트해가는 경우도 많아졌고 인건비는 다른 비용에 비해 상승률이 더 컸다고 합니다. 최근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관세라든지 환율의 영향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환율 같은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 스위스 프랑이 한 1200원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800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스위스 가격은 그대로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 리테일은 50%가 오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외부 요인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계 브랜드들이 너무 과하게 가격 인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만 느끼실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이엔드 시계에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장인 정신이 깃든 물건에 대한 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 기계식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장인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 결과물입니다. 무브먼트의 구조, 부품 하나하나의 마감, 케이스와 다이얼의 디테일까지 사람이 개입해야만 완성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시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좋은 물건은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하이엔드 시계를 처음 접하면 이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물건은 확실히 잘 만들어진 물건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계에 빠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시계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공예품에 가깝다고 느껴지고 그런 물건을 매일 착용하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만 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영구성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한 번 구매해서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는 물건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기계식 시계는 소모품이 아니라 수리와 오버홀을 통해 세대를 넘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디자인까지 유행을 크게 타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시기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어색하지 않게 계속 착용할 수 있죠. 파텍 필립에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는 것일 뿐이다 라는 문구, 정말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파텍 필립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파텍처럼 오래된 모델까지 부품 공급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브랜드는 많지 않긴 합니다만 잘만 관리하면 여러 세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역사, 헤리티지,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공감과 동참 욕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계나 디지털 시계도 시간이라는 개념과 측정 방식 자체는 수백 년에 걸쳐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결과 위에 있습니다. 현존하는 여러 시계 브랜드들은 바로 이 시간 측정 역사에 기여했던 주체들이고, 그 방향성과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걸어온 역사와 맥락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브랜드들이 예전에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구현하지 못한 것들을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출시된 롤렉스의 새로운 다이너펄스 무브먼트는 작동에 필요한 오일량을 줄이고 오차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핵심 개념인 내추럴 이스케이프먼트는 18세기 후반 브레게가 처음 구상했던 구조이지만 당시에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 부족해 정상적인 작동에 극도로 엄격한 공차를 맞추기 어려웠고 대량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롤렉스는 무브먼트 디자인 자체를 통해 부품이 구조적으로 정확한 위치에만 결합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장인의 손에 의존하지 않아도 공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롤렉스 역시 실제 환경에서의 장기적인 작동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기계의 매력을 느끼는 분일수록 특히 흥미를 느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패션인데요. 시계는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액세서리이고 특히 남자에게는 더욱 그렇죠.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시계를 찾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시계는 스타일을 완성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착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계가 이뻐 보이고 나에게 잘 어울려야 하는 물건이니까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시계를 투자 목적으로 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말리는 편입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이 붙는 모델들은 애초에 구매 자체가 어렵거나 비인기 모델들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시간과 돈 낭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일부 하이엔드 브랜드의 특정 모델들, 특히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스토리까지 있는 시계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미리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패시브 인컴은 전혀 없고 나중에 팔 때도 딜러든 옥션하우스든 꽤 높은 수수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즐길 건데 나중에 비슷한 가격이라도 팔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롤렉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라면 기계식 시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기다가 처분해도 큰 손해는 안 보고 운이 좋으면 돈도 조금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거리가 될 만하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의 신호와 부의 상징입니다. 예전에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싼 시계를 찾는 이유는 내가 인생에서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였죠.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시계를 찾는 심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롤렉스,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리차드 밀처럼 이미 비싼 시계로 잘 알려진 브랜드들은 시계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굳이 말로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를 통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할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경우도 있겠죠. 동시에 같은 욕구는 있지만 실제 구매력이 없어 가품을 선택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다만 워치메이킹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더라도 럭셔리 제품이라는 이미지와 마케팅을 통해 50년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아온 하이엔드 시계에는 허세나 과시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계를 소비하는 분들 역시 시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층이고 실제로는 이런 동기로 시계를 처음 접했다가 점점 워치메이킹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솔직히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물건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선택하는 것들도 많은 것처럼 시계 역시 매번 기능과 가성비만으로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계는 그냥 시간을 보는 도구일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시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오래 쓰고 싶어서 고르는 물건일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순간을 함께했던 시기일수록 더 애착이 가고 그 시계를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오늘 영상이 왜 사람들은 이런 시계를 찾는지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계를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